자, 이번 시간은요. 자, 3회 민법 총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을 좀 변형해서 좀 신작 문제, 사례형으로 좀 하고 유사 기출 문제, 세무사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민법상 대리에 관한 일반 원칙, 자, 대리의 표시, 수동 대리,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기출 문제고요. 세무사 기출입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습니다.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죠? 114조, 115조. 그래서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권한 내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충분하다. 그럼 효과는요?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죠? 2번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요. 자, 그러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알아야 몰라요. 일단 모를 텐데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또 알았네요.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더라면, 자, 알 수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함정이죠. 자, 115조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뭐란다? 상대방이 그 효과는 당연히 본인에 귀속되지 않는데 상대방이 그 대리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115조 단서에 대한 규정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 행위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 그 효력은 본인에게 발생되는 겁니다. 자, 이 115조 규정은요, 그 취지가 대리 표시의 흠결을 구제하는 예외적인 조항이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3번 지문도 중요하죠. 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상대방이 그 양수인에 의한 통지가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통지는 양도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맞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요. 자, 450조에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거나 적법한 대리인이 해야 유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채권 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죠. 저 상대방이 양도인을 위한 것이라 인식했더라 하더라도 이때는 대리권이 없는 자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번 지금 맞는 지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2번 정답, 4번. 자, 수동 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의사 표시임을 표시해야, 그죠?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의사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그래야 본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수동 대리 즉 의사 표시의 수령이죠. 수령. 그때 대리인의 지위가 표시되지 않으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에게, 그죠? 표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령 대리라 하더라도 대리 관계를 표시해야 누구한테? 본인에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5번. 대리인이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 대리행위가 있었죠? 자, 외형이 명확한 상황 하에서, 그죠? 계약서에 뭐라고?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된다. 대리행위를 하면서 이 계약서에 자신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하더라도 이거는 대리행위로 인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뭘 중시합니까? 내용, 그 실질을 중시한다. 그래서 위임장에다가 이런 외형적인 표시가 있으면 대리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다. 의외로 헷갈립니다. 5번 지문도. 자, 그 다음에 세무서 1차 기출이고요.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요. 병은 을에 이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병 자기 소유 X 부동산 위에 갑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억 지문입니다.
자, 지금 갑은 채권자죠? 을은 채무자 1억이 1억. 1억에 대한 채무. 병의 지위는 물상 보증인이 되겠죠. 자기 부동산 X에 대한 갑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해줬죠. 문제되는 건 뭡니까? 소멸시효의 중단의 주체 등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기억점 보세요. 병이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갑이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이때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가? 자,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소멸시효 중단의 주체요. 이때 물상보증인이 채권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자가 응소해서 채권의 어떤 존재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그 상대방은 채무자 을이 돼야 되는데 채무자 을이 아닌 제3자 병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재판상 168조의 그 소멸시효 중단 재판상 청구에 해당이 되는가? 청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효 중단이 안 돼요. 자, 이에 대해서 병이 제기한 대여금 채무 부존재 확인소에서 갑이 응소한다 하더라도, 그죠? 채권자가 응소해서 채권 존재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자, 상대방이 채무자 을이 아닌 제3자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억지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다.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효 중단 안 됩니다. 자, 니은 지문. 갑이 X에 대한 압류를 한 후에 이러한 사실을 을에게 통지했습니다. 을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된다? 맞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행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인을 받으면 시효 중단이 발생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요. 일단 압류가 있은 후에 채무자 통지죠. 채무자 을에게 대한 통지는 시효 중단의 요건에 시효 중단의 요건에 해당된다. 인정된다는 겁니다. 시효 중단이 인정된다. 자, 디귿.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병은 갑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 물상보증인 시효 항변 가능합니까? 자, 시효가 완성됐다. 이에 대한 시효 항변 가능하죠. 왜냐? 물상보증인도 자, 피담보 채무에 소멸이 되면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저당권 말소, 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자, 저당권 말소 주장 가능하죠?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거죠. 시효 항변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판례 핵심 판례 요약은 자, 재판상 청구의 상대방은 자,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권리 주장하는 것만으로 시효 중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기억지문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보전 청구 통지. 자, 역시 압류 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시효 중단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인도 시효 항변 가능하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물상보증인 병도 직접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 요게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억만 틀렸고요. 관련된 이제 기출이 된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갑은 채무자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합니다. 그 후에 제3자 병은 이것은 신작 문제예요.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 X에 대해서 갑 명의의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하도록 갑은 을에 대한 별다른 청구를 하지 않았고 을은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병은 갑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갑은 응소하면서
을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기초한다. 갑은 2년 전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고 다음날 을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 주었다. 병이 제기한 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갑은 적극적으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방어하였다는 거죠. 자, 기역 지문입니다. 갑이 병과의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 자, 갑이 병과의 소송이죠. 자, 병의 지위는 채무자예요? 아니죠. 제3자 병. 그래서 저당권 설정해 주었죠. 뭡니까? 물상보증이란 이겁니다. 물상보증인. 따라서 을에 대한 채권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산 청구가 볼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산 청구의 상대방이 채무자여야 되는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시효 중단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도 확인하시고요. 갑이 X 부동산을 압류했어요. 을에게 통지하였다. 그죠? 압류 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 시효 중단 효력 발생된다 말씀드렸죠. 병은 갑과의 직접 채권 채무 관계는 없죠. 물상 보증인으로서 을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피담보 채무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자, 법률행위 무효 취소. 자 1번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현존하는 한도죠. 네, 상환할 책임이 있다. 141조. 자,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그리고 13조에 나와 있죠. 2항에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요. 제한 능력자는 그로 인해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네, 2번 정답. 1번은 명시적 묵시적 할 수 없다 틀렸고요. 2번 정답이고요.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가? 자, 이거 은근히 헷갈리죠? 자, 상속인은요. 자, 상속을 받으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소권 이것도 포괄승계되는 거죠. 포괄승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역시 포함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아니죠.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10년은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것도 조문이었고요. 140조에 대한 조문이었고요. 5번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입니다.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무효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전부 무효인데 5번 지문처럼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죠?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면 이거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라는 말입니다. 즉 전부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5번 지문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3번 지문이요. 상속인을 착오 취소 못한다? 가능해요. 포괄승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자, 1번 지문 보실게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성계를 적용해서 본인의 계약상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죠? 맞습니다. 자,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는 뭐예요?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1번 지문 틀렸고요.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맞죠?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1번 지문 맞죠? 요거 적용하여 경감할 수 없다 해서 옳은 지문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과제사항 적용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유권 대리를 주장했다가 나중에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 별도의 표현 대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3번 지문이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의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네.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는 자, 뭐예요? 표시 행위의 외관 그리고 상대방의 신뢰죠. 이에 대한 믿음, 상대방의 신뢰.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본인이랑 표현 대리 사이에 어떤 그 법률 관계, 그런 내적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 상대방이 과실을 판단할 때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죠.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과실 유무의 판단은 표현 대리인의 의도, 뭐 내심이 아니라 뭐만 판단되죠? 객관적 사정. 그죠? 즉 상대방이 얼마나 신중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신중하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지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럼 정답 5번이겠네요. 5번. 자, 타인 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신의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여 허락한 사실만으로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세무회계상 필요로 납세 번호증 빌려주었을 뿐이라면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 125조의 성립 요건 충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다 이거죠. 자, 비법인 사단. 자, 요것도 중요한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4번 지문이 중요해요. 요거 관련된 사례형도 하나 만들었고요. 자,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어요. 1번 비법인 사단과 민법상 조합을 구별함에 있어서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 1번 지문 맞죠? 단체성과 조합이에요. 비법인 사단과 조합은 단체성의 강약으로 구별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조합은 단체성이 강한다? 그렇지 않다. 구성원의 이거 뭐예요? 개별성이 강한 거죠? 개별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은 하나의 집단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다 단체성을 강조한다란 말입니다. 자, 1번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2번 지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민법 제135조 민법 35조의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 비법인 사단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죠?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자, 3번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중이 뭐예요? 혈연. 그죠? 가문, 성씨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종원 자격은 어떤 성문, 규약, 결의로 제한할 수 없다. 박탈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박탈시킬 수 있으면 그죠? 요즘 시대에 안 맞죠. 말이 안 되는 시대죠. 신분제 사회가 아니잖아요. 자, 4번. 이런 것도 틀릴 수가 있나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이런 지문도 냈습니다. 어쨌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의 구성인 중 1위는 총유 재산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비법인 사단의 요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은 사단 명의로 소송. 그 다음에 사단 명의로 소송하기 때문에 하거나 그죠? 전 구성원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 개별 구성원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요.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교회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합병 분열이 인정됩니다. 자,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 점, 교회가 비법인 사단은 맞죠? 합병은 인정되는 게 맞아요. 근데 분열은요?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비법인 사단의 분열은 요 민법상의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규정도 없고, 자, 총유재산의 법리에 따랐을 때 오로지 한 개의 단체만 존속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열 전 사단의 재산이 양쪽에 귀속되는 그런 방식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열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뒤에서 유사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민법상 법인의 이사죠. 이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민법 조문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이었고요. 자, 이사가 1번.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되죠. 그렇습니다. 59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사가 수인이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이사의 과반수. 자, 2번. 이사의 결혼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입니다. 검사.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의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맞고요. 자, 3번.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의 하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에요.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그래서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로 해임 불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 여기서 특별한 사정, 중대한 의무 위반 같은 경우겠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로 해임 불가하다 맞고요. 5번입니다. 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네,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게 틀렸죠? 자, 법인의 이사는요. 위임입니다. 위임과 같은 유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의 승인,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무관청의 승인이 사임의 효력 발생이다? 그렇지 않다. 사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임 자체는 뭐라고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같다. 단독행위로서 대표자에게 그냥 도달하면 뭐예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이거죠. 물론 이에 대해서 정관에 다른 정관의 어떤 사임 절차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예외를 둘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임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도달시 효력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자 5번 사임은 상대방 도달로 효력이 발생된다. 즉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관련된 판례죠? 관련된 판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기억지문 보시겠습니다. 기억지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이게 판례 다소설 입장입니다. 자, 비법인 사단도 일정한 조직체이기 때문에 자, 외부에 대해서 독립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기억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자, 니은 비법인 사단에 이사의 결혼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비법인 사단에 이사의 결혼이 생긴 경우에도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691조입니다. 유추 적용돼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에도 이사의 결혼이 있을 경우 임시이사 선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틀린 지문이다. 자, 디귿 지문이에요. 비법인 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 디귿 지문. 자, 대표권 제한에 대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자, 얼핏 보면 이 지문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비법인 사단에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비법인 사단, 이거 지금 디귿 좀 맞는 지문이죠? 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권 제한. 자, 비법인 사단은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 제도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민법 제60조 법인의 경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 규정이 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 준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따라, 자,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요. 이게 뒤에서 사례를 볼 텐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를 하였더라도 제3자가 그 결의 요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 맞고요. 관련된 사례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리을 지문입니다. 리을 지문.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죠? 볼 수 없다. 자,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이거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라 하는 것은 사단 자체의 재산에 대한 관리 행위다. 따라서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총유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총유물의 관리로 볼 수 있다. 요거 잘못된 설명입니다. 리을 틀렸고요. 미음. 비법인 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자, 설립 후에 비법인 사단에 귀속되는가에서 비법인 사단 성립 이전에 설립 주체가 취득한 권리 의무는 이후에 사단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자동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설립 주체의, 자, 개인 명의로 된 권리 의무는, 자, 사단이 아니라 누구한테?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사단이 이후에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전 절차 등이 없으면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음 지문도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고요. 디귿 지문과 관련해서, 자, 관련된 사례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신장 문제고요. 민법 제60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사례예요. 자, A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정관에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 목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부동산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대표자 갑은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A 교회 소유 토지를 B에게 매도하였다. 자, B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A 교회에 속하며 대표자 갑이 담임 목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나 정관산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A교회는 B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자, 민법 60조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법인의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의 등기, 요 대항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죠. 이건 어디에? 비법인 사단에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옳은 설명 골라라 했습니다. 자, 먼저 비정관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A교의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래서 2번 지금 보세요. 대표자 갑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 대항할 수 없다. 요 관련해서 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권 제한은 자, 이거예요. 비법인 사단에 대한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이거 등기할 수 없다 그랬죠? 등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 대항할 수 없다? 그럼 거래가 유효하다는 거죠?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B가 정관의 내용을 뭐 알았다는 등의 뭐 어떤 악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정관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그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2번은 외부에 대항할 수 없다. 그죠?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에 대항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B가 정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되기 때문에 A교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3번 정관상 결의 요건은 비법인 사단의 내부 의사결정일 뿐 외부적 효력을 갖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더라도 정관의 제한을 위반한 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이걸 기억해 달라 이거죠. 이렇게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이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법인의 권리 능력을 초과한 행위는 자,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그 법률 효과가 귀속되지 않죠. 따라서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때 대표자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 성립할 수 있다. 요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외형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외형상 직무행위입니다.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법령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형상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 직무행위로 판단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 손해배상 책임을 이때는 부담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인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책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보호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4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0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번 지문 법인의 권리 능력을 초과한 행위예요.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죠? 법인의 권리 능력을 초과한 행위는 법인도 대표자도 책임이 없는가? 그죠? 자, 이거 틀린 지문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법인 자체는 이에 대해서 책임이 없지만 대표자는 불법행위 책임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초과한 행위에 있어서 법인에게는 법률 효과가 귀속되지 않지만, 그죠?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 성립되지 않지만 그러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이 된 경우에는, 자, 이때는 대표기관, 대표자는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네.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게 틀린 거예요.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한다.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자, 관련해서 역시 사례 문제 하나 또 풀어보겠습니다. 35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익법인 A는 이사 갑이 자의적으로 A 명의의 고액의 채무 보증을 하면서 보증서를 발급하였다입니다. A 정관에는 이사의 보증 행위는 사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 이거죠. 채권자 B는 갑의 보증에 따라 돈을 빌려줬는데, 자, 원금 회수되지 않자 A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죠. 법인의 대표자, 자,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관한 불법행위, 자, 이에 대해서 35조 1항, 자, 법인의 책임을 진다는 거죠.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 관한 행위예요. 자, 이랬을 때 갑의 행위는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인의 불법행위 볼 수 없는가? 자, 여기서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형상의 직무에 관련성이 있다. 자, 외형설 입장이죠.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그것이 어떤 사적인 목적이거나 정관행 또는 법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직무에 대한 관련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1번 지문 정답이죠. 자, 그리고요. 비록 정관상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갑의 행위는 외형상 법인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그죠? 그리고 정관상 대표권 중에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대항할 수 없다는 거고요. 네. 법인의 권리 능력을 벗어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대표기관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죠?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은 책임을 짓지 않더라도 이 손해가 발생하면, 자, 법인은 책임이 없지만 대표기관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3번 35조 1항에 따라 법인은 대표자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을 대리한 행위를 말한다. 네, 대리한다고 행한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한 법적 효과, 판례에 대한 내용이겠죠. 옳은 걸 골라라. 자, 1번 상대방이, 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확답을 최고했다. 이런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131조 상대방이 본인에게 확답을 최고하고도 본인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2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죠?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요.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철회는 언제?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처리 가능하다는 거죠. 대리권 없음을 알았으면 철회할 수 없다. 자,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요.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네,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은 전부나 일부의 변경 없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인의 내용에, 자, 내용의 변경이 있다. 이거는 새로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 새로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줘야 유효한 거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다. 그죠? 5번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책임을 물으려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3번 질문 맨날 나오는 거예요. 철회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그죠? 네. 그 추인 방식 아까 명시점, 묵시점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책임 당연히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일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역시 또 새로운 신작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무권 대리 관련해서 131조부터 133조, 132조, 135조까지에 대한 협의의 무권 대리 조문 문제예요. 자, A는 B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B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B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죠? 자, A는 무권 대리죠. 위임 자체를 받지 않았음에도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와?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계약 당시에 이 A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는 의심하였는데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과실이 있다라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알았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지만 선이 무과실인 걸로 추정은 돼요. 며칠 후에 C는 B에게 A의 매매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C가 B에게 너 추인 여부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라고 최고합니다. 최고. 그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로 했죠. 근데 B는 응답을 하지 않았고 할 이유가 없죠. 이후 C는 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B는 A의 매매 행위를 약간 수정하여 추인한다고 밝혔다. 자, 그래요. 그랬을 때 옳은 설명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B가 7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민법상 C의 최고에 대해서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맞아요? 기억 틀렸죠? 네, 추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최고를 했음에도 B, 즉 본인이 최고 기간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게?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민법 제131조에 따라 그렇다. 그래서 기억 틀렸죠. 니은 C는 그죠? A의 대리권 존재를 의심하였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가? 애매합니다만 아까 의심은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과실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럼 이건 그냥 세모 치시고요.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라는 내용만 짚고 넘어가세요. 자, B가 매매 대금을 변경하여 추인을 한 경우에요.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이 변경됐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상대방의 동의를 득해야 유효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요. 유효한 추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D가 틀렸죠.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무효다. 내용이 변경된 추인인 경우. 자, 리을이요. 만약 B가 추인을 하지 않는다면 B가 추인을 하지 않아. 그러면 C는 A에게 계약의 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그죠? 무과실이라고 전제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 A에게 당연히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C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인하진 않았지만 의심만으로, 그죠? 의심을 했다만으로 이게 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자, C는 A에게 무권 대리인인 A에게 계약의 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는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는 거예요. 니은과 리을. 기역, 디귿. 예. 이렇게 해서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례형으로도 잘 대비해 주시고 자, 요 관련된 지금 문제를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신작 문제들. 이런 신작 문제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쇼터디에 있습니다. 쇼터디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쇼터디 가입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문제를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기출 변형 문제까지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기출 문제와 그와 유사한 변형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쇼터디에 가입하셔가지고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